살다 보면요.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뭔가 다툼, 송사가 있기 마련이죠.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유산 문제인데요. 1999년 2월에 1남 4녀를 둔 남성이 네.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이제 뭐 유서, 쉽게 말해서 유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요. 네. 그 작성한 뒤에 9개월 뒤에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네. 내 상속 재산 전부를 아들, 하나 있는 아들에게 다 물려준다라는 세상에.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개월 뒤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으니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들이 딸 4명이 있었지만 그 딸 4명과 그 재산을 나누지 않고 혼자 다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년이 지나서 2017년에 이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빚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뒤늦게?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 아버지가 사업상 11억 8천만 원의 빚을 남기고 떠나셨다라는 점이 이제 발견이 되고 네.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이 채권자 11억 8천만 원의 채권자가 이 남성의 법정 상속인들에게 그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대신 갚아라.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니까 상속자인 당신들이 갚으십시오라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채무금을 모두 다 똑같이 나눠서 내야 된다. 결국 재판까지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딸 4명이 나눠서 내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세상에. 이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대응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백간주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다퉜다라고 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대응을 출석도 안 하고 뭐 서면도 안 대고 이러셨는지 네. 그냥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딸 4명은 이건 너무 부당하다. 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빚을 갚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네. 결국 법원은 유산을 못 받은 딸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생전 빚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항소심에서 이제 판결이 새롭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따님분들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듣고서 그제서야 정말 한숨을 슉 하고 쉬었을 것 같은데,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저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요, 이 재산을 자녀들이 1대1, 아들이건 딸이건 1대1로 나눈다,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을 받으면요,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우리가 그냥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이제 적극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극 재산인 채무도 상속을 받는 거예요. 빚까지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재산보다 빚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실 상속을 포기하거든요. 아니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빚하고 비교해 보니까 네.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한정 상속이라고 해서 빚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상속을 받겠다. 그걸 이제 한정 상속해서 받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다르죠. 이 경우는 그냥 뭐 딸들도 같이 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1대1 해서 그 n분의 1에 대해서 자기가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빚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좀 약간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이제 준 거죠.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유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사망하면 내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다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딸들하고 어머니는 재산을 하나도 갖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괄 유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 줬으면 거기에는 재산을 다 준다는 의미는 빚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양진 변호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네. 만약 1심에서 딸들이 다퉜으면 네. 1심에서 2심과 같은 판결이 났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아하.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을 봅니다. 네. 이걸 의제자백이라고 해요. 네. 다투지 않았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을 다 물려받았으면 물려받은 사람의 빚까지도 다 물려받은 것이다. 아하. 그래서 딸들에게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정당한 판결이고 아하. 만약 이런 판결이 아니면요. 사망할 때 빚을 누구한테 몰아줘요. 네. 그러면 채무를 그러니까 재산을 받지 않은 사람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산을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못 갚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빚을 안 갚는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향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명기 원장님, 아마 이 따님분들이 네 분인데, 와, 지금 다들 여동생이라 따님분이 아들이 맏아들이었나 봐요. 장남. 그리고
이 네 분은 여동생 네 분이 계시는데 정말 구경도 못 해본 유산이라고는 한 푼도 못 받아봤는데 이걸 나중에 채권자가 와서 당신들이 대신 당신 아버지 빚 갚으시오라고 했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유산을 포기하게 된 이유에 따라서 억장이 무너지는 정도도 달랐었을 것 아하,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본인들도 유산에 대해서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만약에 아들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오거나 그래도 포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을 갖다 떠맡았다 그러면 그건 진짜 억울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억울했지만 오빠가 될지 동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아들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심했었을 것 네, 같아요. 오빠랍니다, 오빠. 네, 오빠에 대한 원망이 네 분이 다 여동생이랍니다. 네, 네네. 심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만약에 그 유산을 갖다 상속받은 당시에 네. 오빠가 나름대로 장남의 역할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딸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증여를 해서 네. 본인들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동의를 했었다 그러면은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역시 억울하지만 아하. 억울함의 정도는 약간 덜할 것 같아요. 네. 오빠가 이 상황에서 내가 모든 거를 책임지겠다고 채무자한테 얘기를 갖다 해야 된 채권자한테 네. 얘기를 왜 안 할까 정도의 아하. 원망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당시에 만약에 유산을 상속받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거나 그 어떤 행태라든가 하는 거 보면 딸들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얼핏 보면은 유산을 갖다 상속받는 게 나은 것 같지만 언제 숨은 빚이 튀어나올지 몰라라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상속 포기에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 그러면은 네. 아마 이런 일이 생겼더라도 조금은 예상한 바이기 네. 때문에 억울함이 조금은 덜했었을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의 의미 앞서 우리 또 김광삼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습니다만 해당 공부판사 얘기 좀 들어보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망인의 상속 재산을 전부 물려받은 사람은 망인의 사망 시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전부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다른 상속인은 망인의 생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만일 재산이 아니라 채무만을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망인의 생전 채무만을 전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푼 받은 사람, 받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오히려 빚은 n분의 1씩 해서 갚아나가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은 그런 판결이었다. 아마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소국장님, 네. 1999년이면 아주 그런 옛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동생 네 분, 따님 네 분은 정말 아버지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들한테만 이렇게 다 몰아줘요, 유산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가족 간의 일이라는 게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딸들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99년이 뭐 지금부터 한 18년 전,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지금이랑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재산이든 뭐든 이렇게 n분의 1로 균등하게 이렇게 상속이 되는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오빠에게 전부 다 몰아주는 네. 이런 식이 됐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익금을 그러면 자녀들한테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네. 오빠가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 나한테 준 거다 하고 그 다른 딸들한테 가는 그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네. 이런 일들도 있고 해서 아마 딸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도 보면 가끔 그런 소송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옛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모든 걸 다 n분의 1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 서로 간의 어떤 가족 간의 분란도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항소심 2심까지 갔습니다만 혹시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항소를 무조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 보면 항소를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대법원 판결이 이걸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런데 이 보면 이제 아들이 이제 재산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네. 과연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한 뭐 직전입니다. 11억이 넘는 11억이 넘는 채무를 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11억이 만약에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아들이 오히려 빚을 더 많이 떠안게 되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이게 사실은 채무금이 11억인데요.
그동안 이자까지 합치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1999년도에 98년도에 11억을 빚을 얻은 거잖아요. 네, 99년에. 네. 그런데 이제 99년에 사망했는데 이제 그 직전이죠. 98년쯤에.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8년이면 네. 이 이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이 아들이 오히려 자기가 더 채무를 많이 갚으면서 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보다도 훨씬 많이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이 글쎄요, 뭔가 화합하기에는 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가족 간의 앙금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참 씁쓸합니다.